요 단계에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내가 너무 닮았거든요. 그럼 아픈 데는 어떨까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송민영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뇌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과 인지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뇌란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똑같이 생겨야 될까요? 아니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마치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의 뇌가 다 다르게 생겼을 수 있다라는 걸 맨 처음 알게 된 거는 오래전에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fMRI 연구를 할 때였습니다.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병원에서 전부 다 MRI실이라고 된 팻말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자기공명 영상 MRI라고 하는 커다란 기계를 가지고 우리 몸의 구조라든가 뇌활동, 뇌 구조들을 촬영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뭐 접사도 할 수 있고 속사도 할 수 있고 야간 촬영, 주간 촬영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MRI 기기 한 대를 가지고 설정을 바꿔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제가 했던 거는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뇌활동,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뇌라든가 이제 사람 얼굴 구조 같은 거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이런 구조도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축삭돌기들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축삭돌기라는 표현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연결하는 긴 신경섬유들을 요 축삭돌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축삭돌기들을 잘 촬영을 하면 뇌의 어떤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보통 여러분이 보셨던 fMRI 이미지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 같은 것일 텐데요. 이걸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뇌의 나머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꺼져 있고 뭐 빨갛게 파랗게 불이 들어온 부분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죠. 근데 실제 fMRI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회색으로 뿌옇죠. 그럼 아까 본 그 빨갛고 파랗고 이게 선명한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볼 때의 뇌활동이 궁금하다. 어디가 활성화되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사람 얼굴을 보여줄 때의 뇌활동과 사람 얼굴이 아닌 다른 뭔가를 보여줄 때 뇌활동을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 대조해요. 대조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부분들에 인위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색깔을 입혀서 나온 것이 아까와 같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림이 얻어졌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꺼져 있고 불이 있는 부분들만 내가 활동을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만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히 보이는 이미지가 얻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양쪽 그림을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 거는 뇌의 구조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그죠? 근데 실제 fMRI 이미지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뿌옇고 어디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어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fMRI 이미지들을 사전 처리를 한 단계 거치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일에 여러분이 fMRI 실험에 자원해 보신 적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 한 몇 분 정도는 그냥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분 지난 뒤부터 실험을 시작하죠. 그 몇 분 동안 뭘 하는 거냐면 선명한 이미지를 찍습니다. 뇌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세세하게 찍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할 때는 뇌의 활동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림을 나중에 전처리를 하면서 합쳐요. 합쳐서 이 활동이 어떤 위치에서 일어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fMRI 연구를 하면서 이 단계에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너무 달랐거든요. 자, 지금 세 참가자들의 뇌의 이미지를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가 다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참가자의 경우에는 보면은 요렇게 뇌를 이쪽으로 자른 이미지에서 보면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 아니죠. 한쪽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뇌 속에서 이렇게 골이 되게 깊어요. 골이 전반적으로 깊고 되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랑이나 고래 모양도 세 참가자를 봤을 때 그냥 뚝 봐도 똑같지 않아요. 어딘가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자, 근데 이렇게 내가 사람마다 다르게 되면 분석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영역에서 뇌가 활성화가 됐는데 사람마다 뇌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이 부위가 같은 부위인지 다른 부위인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fMRI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백 명의 사람의 뇌를 모아서 요거를 평균을 해서 표준 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표준 뇌에 맞춰서 참가자들의 뇌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참가자들의 뇌가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특정 위치에서 뇌 활동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서는 여기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맞춰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요 단계 전까지는 사람마다 뇌가 다른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표준 뇌에 맞춰서 모든 걸 변형시켜 버렸기 때문에 개별 뇌가 어떻게 다른지는 더 이상은 볼 수도 없고 관심사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 당시에 저희 연구 주제는 개인차랑은 상관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이상하다라고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개인차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더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뇌영상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 휴먼 커넥톰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10몇 년 전쯤에 2011년 정도에 시작이 됐던 건데요. 커넥톰이 뭐냐면 커넥은 연결이잖아요. 톰은 연결체. 뇌의 여러 부분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의 총체를 커넥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뇌가 네트워크니까 이 커넥톰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한번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커넥톰 프로젝트였고요. 커넥톰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뇌 속의 여러 가지 활동과 연결과 이런 빅데이터들을 공공에 업데이트해서 연구자들이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점점점 활성화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1200명의 성인들의 뇌를 모아둔 데이터가 지금 뇌영상 데이터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죠. 건강한 성인의 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뇌가 발달해 가면서 뇌가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별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달만 보면 안 되겠죠.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질환별로도 뇌를 모읍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의 불안장애라든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뇌, 혹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경도 인지장애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뇌,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런 데이터가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UK 바이오뱅크라고 해서 영국에서도 이런 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뇌영상 데이터만 모으는 게 아니라 5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것들도 모으고 있죠. 이런 걸 모아두면은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나라 국민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바로 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가 생겼으니까 사람마다 뇌가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본 연구를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나왔던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1196명이나 되는 건강한 사람들의 뇌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뇌에서 1032개의 회색질 영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회색질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회색질이 뭔지 알려면 신경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아는 게 좋습니다. 신경세포에는 유전 물질 같은 핵이 들어있는 세포의 몸에 해당하는 세포체가 있습니다. 이 세포체에 가지처럼 생긴 가지돌기가 있어서 다른 신경세포들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이 정보를 받아서 생겨난 전기신호가 기다랗게 생긴 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전기신호가 쭉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축삭돌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가 밖으로 새지 않기 위해서 전선의 피복처럼 지방질의 물질이 돌돌돌 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얗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뇌 속에서 그 세포체가 많은 부분은 좀 회색으로 보이고요. 축삭돌기, 이 신경섬유가 많은 부분은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섬유가 많은 부분을 희다해서 백질이라고 부르고 세포체가 많은 부분을 회색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신경섬유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뇌 좀 안쪽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게 회색질이에요. 세포체가 많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회색질은 이 바깥쪽에 세포체가 많은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첫 번째, 1032개의 뇌 영역들을 크기를 쭉 봤습니다. 크기를 쭉 보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와 같은 분포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나이에 따라서 그 회색질이 조금씩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작아지지만 어쨌거나 그 나이를 보정해서 봤을 때 어떤 영역의 분포가 대충 한 이렇게 된다는 걸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의 뇌를 집어넣고 그 회색질이 분포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측정하는 정도를 세 번째 그림에서처럼 색깔로 나타냈어요. 이제 사람마다 어떤 영역이 그 분포보다 너무 큰지, 너무 작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큰 영역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고, 너무 작은 영역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것이 이제 이 세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이가 좀 많으니까 문턱값을 넣어서 일정 값 이상으로 너무 변이가 큰 것들만 표시를 한 게 이제 이 네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그림에서 사람마다 나는 여기가 더 작을 수도 있고 너무 작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여기가 너무 작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제 이게 겹치는 정도가 사람마다 겹치는 정도가 클수록 조금 더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게는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되게 너무 이상하게 크거나 너무 작은 영역들을 찾아본 연구구나라는 대략적인 감은 오시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는가? 건강한 사람을 봤어요. 건강한 사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75%를 넘는 사람들이 어떤 영역, 1032개 중에서 어떤 영역 하나는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리고 60%를 넘는 사람들이 어떤 영역은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영역들이 그래 그렇더라도 왜 너무 작은 영역이 전부 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전부 다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겹치는 정도도 달랐던 겁니다. 겹치는 정도가 아무리 많은 영역도 2.97%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반수의 사람들이 적어도 뇌 영역 하나는 정상적인 범위가 아닌 거예요.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영역이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굴을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도 훨씬 큰 차이예요. 우리가 눈이 뭐 그러니까 정규 분포보다 너무 작은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근데 뇌는 그렇지 않고 너무 되게 다른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눈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귀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왜 뇌는 이래도 되죠? 왜 가능한 걸까요? 뇌가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뇌가 네트워크라는 걸 알아요. 근데 네트워크라서 왜? 네트워크가 뭐가 특별해?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겨?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잘 많습니다. 사람 얼굴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눈이 너무 커서 지금 여기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눈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다른 영역들이 이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상쇄해주는 어떤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회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 오른쪽 끝에 있는 CEM이라고 된 부분의 반응의 크기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공포 반응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위쪽에 빨간색 회로와 아래쪽에 초록색 경로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빨간색 경로는 가면은 공포 반응이 커지게 만들고요. 초록색 경로는 가게 되면 공포 반응을 좀 눌러주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어때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서로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얼굴하고 다르게 네트워크에서는 상쇄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거 반대로 보강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한 경로가 있고 다른 한 경로가 이 경로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얘가 얘를 지원해 줌으로써 얘가 약한 거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요 상쇄의 부분에서 지금 다시 들어갔을 때 내가 공포 반응을 줄이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빨간색 경로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초록색 경로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두 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작은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조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중복과 축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뇌 속의 어떤 영역이나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라고 된 거는 서로 다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맥락이 뭐냐면 뭐 숙제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사람들하고 놀 때 그런 다른 맥락이고요. 그 맥락에 있는 서로 다른 색깔은 각기 다른 기능입니다. 중복에 있는 항목에서 보시면 C1과 C2는 두 개가 다 완전히 똑같죠. 중복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C1이 손상이 됐다. 내가 뭐 다치거나 뇌졸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C2가 있으면 이 기능이 보완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C1만 있고 이 사람은 C2만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네트워크는 다르겠지만 둘 다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축중은 중복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중복에서는 두 개의 요소가 완전히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면 축중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1과 C2를 봤을 때 맥락 2와 맥락 3에서는 그 이 C1과 C2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해요. 그죠? 하지만 맥락 1과 맥락 5, E1과 E5에서는 C1과 C2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C1을 가지고 있고 C2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C1은 없고 C2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그 맥락 1과 맥락 5, E1과 E5에서는 이 사람이 뇌가 다르다는 게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E2와 E3에서만 이게 다르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다르지만 그 부분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뇌 속에서는 이렇게 중복이나 축중, 그리고 상쇄, 보강 같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기능들이 뇌가 사고나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 손상됐을 때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거죠. 사람 얼굴보다도 더 많이. 그럼 아픈 뇌는 어떨까요? 아픈 뇌도 우리가 뭐 불안증, 우울증 뭐 이런 장애,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는 요즘 좀 많아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불안증이 걸린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특히 우울증은 그 환자들 사이의 임상적 일성이 굉장히 높기로 좀 악몽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체중이 막 늘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체중이 막 줄어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굉장히 많이 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 빠질 수 있고 이렇게 증상이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증상만 다를 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어떤 처방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처방을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치료할 때 힘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뇌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연구에서 그 연구를 건강한 사람들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뭐 ADHD라든가 우울증, 뭐 양극성 장애, 뭐 강박 장애, 뭐 조현병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도 보면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영역을 가진 경우가 대다수 사람들한테서 나타나게 되고요. 75% 이상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겹치는 사람들 사이에 같은 질병 안에서 이상이 발견된 게 겹치는 영역은 많아봤자 7%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의 뇌도 되게 다르게 생겼을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다르게 생겼을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그냥 저마다 다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가를 봐야겠죠. 건강한 우리가 정신질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게 뇌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질환이 초래되는 걸까라는 걸 봐야 그 메커니즘, 질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건강한 사람들의 뇌를 평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뇌를 평균하고 표준 뇌를 만들었어요. 마치 에프MRI 연구할 때 표준 뇌에 맞춰서 그 뇌들을 바꿨던 것처럼. 그래서 그 표준 뇌를 만들고 이 표준 뇌랑 그 개별 아픈 사람들의 뇌를 비교를 해서 이 아픈 사람들의 뇌가 이 표준 뇌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찾으려는 방식으로 썼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뭐 성적이라든가 뭐 체중 같은 거 얘기할 때 정규분포,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그리고 이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면 이상이야. 그리고 요게 정상이야 라고 믿었던 것과 같은 방식이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에서는 여러분 아까 봤으니까 어땠어요? 정상도 다르고 아픈 사람들도 다양해요. 이게 저런 식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정상, 하나의 표준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건강한 뇌와 아픈 뇌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우울증의 사례를 봤을 때 우울증 뇌들과 그다음에 건강한 뇌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서 뇌의 구조적인 차이만 가지고는 우울증 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정확도가 55%, 53%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고요. 빅데이터가 이제 나왔으니까 딥러닝 학습이 가능해졌잖아요. 딥러닝을 사용한 연구들에서도 최대 65% 정도의 정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뇌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이 다양성을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하나의 정상, 하나의 표준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질병을 이해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건강을 이해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건강한 뇌도 다양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의 표준만 생각하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최근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에서는 구조가 달라도 같은 기능을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조를 찾는 대신에 뭘 보면 될까요? 기능을 보면 되죠. 어차피 다를 수 있는 네트워크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능이나 동작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뇌 활동, 다이나믹한 영역들 간의 활동을 봤을 때는 그 우울증 환자의 뇌와 정상인의 뇌를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밝혀낼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앞으로는 또 새로운 방향의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뭐 뇌졸중이나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뇌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건강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모난돌이잖아요. 어딘가 한 구석은 모난돌이고 우리 뇌도 알고 봤더니 정말 어딘가 한 군데씩 다들 모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난 구석에도 불구하고 뇌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기능을 구현하면서 잘 이뤄갑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하면은 모난 구석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사회의 화합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일에서도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과학이 해온 일이기도 하고요. 고맙습니다.